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카프카를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프카는 겉보기엔 단순한 메시지 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산 커밋 로그예요. 기본 설정으로만 돌려도 어지간하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건너뛰기 쉬운데 프로덕션에 올리자마자 메시지 누락이나 리밸런스 지연 같은 문제를 만나면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거지? 하고 급하게 파괴되거든요. 오늘은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레플리케이션, 프로듀서, 컨슈머, 내부 동작, 그리고 정확히 한 번만 처리하는 이그젝틀리 원스 처리까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먼저 전체 아키텍처와 디스크 레이아웃부터 훑고 레플리케이션과 ISR, 그리고 X 설정의 트레이드 오프를 봅니다. 그 다음 프로듀서, 내부 동작을 애플리케이션 스레드 경로와 샌더 스레드 경로로 나눠서 자세히 보고요. 컨슈머 리밸런스도 트리거 단계와 조인 그룹, 싱크 그룹 할당 단계로 나눠서 다룹니다. 이어서 멱등선과 트랜잭션으로 이그젝틀리 원스 처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고요. 후반부는 프로덕션 함정 케이스 2개를 구체적으로 보고 설정별 성능 벤치마크와 실전 운영 가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프카를 단순히 큐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프로덕션에서 꼭 당합니다. 카프카는 분산 커밋 로그거든요. 브로커 장애, 네트워크 파티션, 톨러런스 문제, 프로듀서와 컨슈머 장애가 동시에 고려돼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X를 1로 설정하고 리더 브로커가 장애나면 복제되기 전 데이터가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컨슈머 수를 파티션 수에 맞춰 늘렸더니 리밸런스 때문에 오히려 처리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오토 커밋 주기를 5초로 두면 장애 시 최대 5초 분량이 중복재 처리됩니다. 이런 함정들을 피하려면 내부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카프카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브로커로 구성되고 각 토픽은 N개의 파티션으로 분할됩니다. 이 파티션이 병렬 처리의 단위예요. 각 파티션에는 반드시 리더가 하나 있고 팔로워가 N-1개 있습니다. 쓰기와 읽기는 항상 리더로만 가요. 팔로워는 리더에서 데이터를 당겨와서 복제만 합니다. 컨슈머 쪽을 보시면 같은 컨슈머 그룹 안에서는 파티션 하나당 컨슈머가 하나 이하로만 할당됩니다. 이게 카프카의 병렬성 상한선이에요. 컨슈머 그룹 B가 추가로 붙으면 독립적으로 같은 토픽을 소비할 수 있죠. 카프카 파티션은 실제로는 여러 개의 세그먼트 파일 집합이에요. 닷로그 파일에 실제 데이터가 있고 닷 인덱스 파일에는 옵셋 인덱스, 닷 타임 인덱스에는 시간 기반 인덱스가 들어있습니다. 세그먼트가 세그먼트.바이트, 기본 1GB에 도달하거나 세그먼트.ms, 기본 7일이 지나면 롤링됩니다. 그럼 카프카가 왜 이렇게 빠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디스크에 순차 쓰기만 해요. 그래서 HDD에서도 초당 수백 메가바이트가 나오고요. OS 페이지 캐시를 적극 활용하니까 읽기 요청 대부분이 메모리에서 처리됩니다. 결정적으로 샌드 파일이라는 시스템, 콜로 JVM 힙을 거치지 않고 파일에서 소켓으로 바로 보내는 제로 카피 전송을 합니다. 여기에 배치와 압축까지 더해지면서 처리량이 극대화되는 거죠.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복제 흐름이 나옵니다. ISR, 인싱크 레플리카스는 리더와 동기화 상태를 유지한 레플리카 집합을 말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팔로워가 리더에게 데이터를 당겨가는 풀 기반이라는 겁니다. 푸시가 아니에요. 팔로워는 주기적으로 패치 요청을 날리고 일정 시간 동안 패치가 없으면 리플리카 닷넥, 닷타임, 닷맥스, 닷ms 기준으로 ISR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 HW, 하이워터마크예요. ISR 전체가 복제 완료한 마지막 오프셋인데 카프카는 컨슈머에게 이 하이워터마크까지만 노출합니다. 그래야 리더가 죽어도 데이터 일관성이 유지되죠. X 설정은 프로듀서 내구성의 핵심인데요. X형은 응답을 아예 안 기다립니다. 유실 위험이 크죠. X1은 리더만 기록하면 OK인데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많은 팀이 여기서 당합니다. 복제 전에 리더가 죽으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X5는 ISR 모두가 복제된 후에 응답합니다. 내구성은 최고지만 레이턴시는 올라가죠. 중요한 건 X5만 설정하고 미니싱크 레플리카스를 1로 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트로 설정해야 해요. 데이터 유실 불가 시스템이라면 X5, 미니싱크 레플리카스 2, 레플리카수 3을 세트로 걸어주세요. 미니싱크 레플리카스가 깨지면 프로듀서가 나시너 프레플리카스 익셉션을 던지는데 이건 가용성 대신 컨시스턴시를 택한 신호입니다. 프로듀서 내부 동작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먼저 애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애플리케이션이 샌드 메서드를 호출하면 먼저 시리얼라이저가 키와 값을 바이트 배열로 직렬화합니다.
그 다음 파티셔너가 이 메시지가 어느 파티션으로 가야 하는지 결정해요. 기본은 키 해시 기반이고 키가 없으면 스티키 파티셔닝이 적용됩니다. 외정된 파티션 배치 버퍼, 레코드 어큐뮬레이터에 레코드를 적재하고 나면 샌드는 바로 퓨처를 반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스레드는 여기서 논블로킹으로 빠져나와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버퍼단 메모리 전체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샌드가 블로킹 된다는 겁니다. max.block.ms 안에 자리가 안 생기면 예외가 나요. 이게 카프카 프로듀서가 여감력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브로커에 전송하는 건 별도의 샌더 스레드, IO 스레드예요. 이 스레드는 레코드 어큐뮬레이터를 감시하면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배치를 찾습니다. 배치다 사이즈에 도달했거나 또는 민거닷MS가 경과했거나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해당 배치를 플러시 대상으로 삼아요. 그 다음 네트워크 클라이언트가 해당 파티션의 리더 브로커로 요청을 전송합니다. 브로커는 X 설정에 맞는 조건이 충족되면 응답을 내려주고요. 응답이 돌아오면 아까 반환했던 퓨처가 완료되면서 등록된 콜백이 실행됩니다. 장애 시 제시도는 리트라이즈와 delivery.timeout.ms가 실제 타임버직 역할을 해요. 리트라이즈를 크게 잡아도 delivery.timeout.ms가 만료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delivery.timeout.ms를 기준으로 튜닝하는 게 맞습니다. 프로덕션에서 고처리량이 필요할 때 자주 쓰는 설정입니다. maxall과 enable.idempotenceTrue는 기본으로 깔고요. max.in.flight.request.per.connection을 5로 두는데 멱등성 활성화와 조합하면 카프카 2.0 이상에서 순서가 보장됩니다. 컴프레션 다타입은 LG4를 추천해요. 네트워크와 디스크 사용량을 50에서 70% 줄이면서 CPU 비용이 낮거든요. 배치다 사이즈를 65,536바이트, 링거닷MS를 10으로 두면 약간의 레이턴시를 허용해 배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링거닷MS는 5에서 20ms가 일반적이고요. 버퍼 단면 메모리와 delivery.timeout.ms는 트래픽 특성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리밸런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그룹 코디네이터가 컨슈머 그룹을 관리하는데요. 이 코디네이터는 언더스코어, 컨슈머, 옵셋, 토픽에 해당 파티션을 담당하는 브로커입니다. 평상시에는 컨슈머들이 주기적으로 하트비트를 보내면서 살아있다고 알리고 있어요. 리밸런스 트리거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납니다. 첫째, 신규 컨슈머가 조인 그룹 요청을 보내서 그룹에 들어오려고 할 때. 둘째, 기존 멤버가 session.timeout.ms 안에 하트비트를 못 보내서 코디네이터가 죽은 걸로 판단할 때예요. 이 순간 코디네이터는 그룹 전원에게 리밸런스 인 프로그레스라는 에러 코드를 내려보냅니다. 컨슈머들은 이 신호를 받으면 현재 작업을 정리하고 재참여 준비를 시작해요. 리밸런스가 트리거된 다음 실제 할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의 흐름대로 설명드리면요. 먼저 모든 컨슈머가 다시 조인 그룹을 호출해서 그룹의 재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코디네이터는 참여한 멤버 중 하나를 리더 컨슈머로 선출해요. 여기서 리더는 브로커가 아니라 컨슈머 중 하나라는 점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리더가 파티션 할당 계획을 개선합니다. 어떤 컨슈머에게 어떤 파티션을 줄지 결정하는 거죠. 계획이 만들어지면 싱크그룹 요청에 이 어사인먼트를 실어서 코디네이터에 제출합니다. 코디네이터는 받은 어사인먼트를 각 컨슈머에게 싱크그룹 응답으로 전파하고 각자 자기가 맡은 파티션을 받아서 소비를 재개합니다. 문제는 이 전 과정 동안 그룹 전체가 스탑 더 월드라는 겁니다. 메시지 처리가 멈춰요. 대규모 그룹에서 리밸런스가 초단위로 걸리면 서비스 지연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리밸런스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즉시 반납 방식, 영어로 이거 스트래터지예요. 레인지나 라운드 로빈이 여기 속하고요. 모든 컨슈머가 할당받은 파티션을 일단 전부 반납한 뒤 다시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룹 전체 처리가 중단됩니다. 두 번째가 카프카 2.4 이상에서 도입된 쿠퍼러티브 스티키예요. 영향을 받는 파티션만 점진적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처리합니다.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라운드에서 리보크만 하고 두 번째 라운드에서 리어사인합니다. 설정은 partition.assignment.strategy를 쿠퍼러티브 스티키어 사이너로 바꾸면 되고요. 대규모 그룹에서 리밸런스 시간이 초 단위에서 수백 밀리세컨드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옵셋 커밋 전략에 따라 보장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nable.auto.commit을 true로 두면 컨슈머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커밋하는데 처리 직전에 커밋이 먼저 되면 메시지가 손실될 수 있어요. 이건 at most once 의미 체계입니다. 처리 후 수동 커밋은 반대로 처리는 성공했는데 커밋 직전에 장애가 나면 재시작 시 중복 소비가 됩니다.
엘리스트 원스죠. 트랜잭션 커밋은 원자적으로 처리돼서 손실과 중복 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수동 커밋에 애플리케이션 레벨 멱등 소비를 조합해서 엘리스트 원스를 구현해요. 트랜잭션은 비용이 크거든요. enable.idempotency true를 켜면 카프카가 내부적으로 뭘 하냐면요. 프로듀서에게 PID, 프로듀서 ID를 부여하고 파티션별로 시퀀스 번호를 붙입니다. 브로커는 PID와 파티션, 시퀀스 번호 조합을 기록해두고요. 네트워크 제시도로 같은 시퀀스가 또 오면 중복으로 판단해서 이전 응답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중복을 막아줘요.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단위 프로듀서 세션 내 중복만 방지하는 거라 프로세스가 재시작되면 새 PID가 발급되니까 효과가 사라져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DB 트랜잭션이 롤백된 후 재발행하는 같은 케이스는 멱등성으로 못 막습니다. 그럴 땐 별도의 멱등키가 필요해요. 정말 크로스 프로세스까지 exactly once를 보장하려면 트랜잭션을 써야 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트랜잭셔널 .id를 설정하고 이걸로 트랜잭션 코디네이터와 매핑됩니다. 트랜잭셔널 .id를 쓰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프로세스 재시작 후에도 같은 PID를 복구할 수 있어서예요. init transactions, begin transaction으로 시작하고 여러 파티션 쓰기와 소스 옵셋 커밋을 하나의 원자 단위로 묶습니다. send offset to transaction으로 consumer offset까지 같은 트랜잭션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커밋 트랜잭션 시점에 브로커가 트랜잭션 마커를 기록하고요. 리드 커미티드 아이솔레이션 레벨의 컨슈머만 마커 이후에 확정된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이 마커와 코디네이터 통신 때문이에요. 코드를 보시면 프로덕션에서 권장하는 패턴입니다. enable.auto.commit을 펄스로 끄고 isolation.level을 리드 커미티드로 설정합니다. 트랜잭션 프로듀서로 쓴 데이터를 소비할 때 필수 설정이에요. 톨로 레코드를 받으면 파티션 단위로 배치를 나눠서 처리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파티션 간 독립성을 유지해서 한 파티션의 문제가 다른 파티션 처리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프로세스 배치 안에서는 반드시 메시지 키 기반 디덕,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벨 멱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실제 중복을 차단하는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처리가 끝나면 커밋 싱크로 마지막 옵셋 플러스 2를 동기 커밋합니다. 플러스 1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읽을 오프셋을 기록하는 의미니까요. 실제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슈머 100대로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DB 커넥션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처리에 시간이 걸리니까 폴 사이 간격이 길어지고 max.pol.interval.ms 기본 5분을 초과하는 컨슈머가 하나씩 그룹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되면 리밸런스가 일어나죠. 리밸런스 후 할당이 늘어난 컨슈머는 더 느려지고 또 제외되고 또 리밸런스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그룹 전체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이걸 리밸런스 스톰이라고 합니다. 해결책은요. 첫째, max.pol.recordes를 낮춰서 한 번 폴에 처리하는 양을 줄입니다. 500에서 50 정도로요. 둘째, 처리를 비동기 워커로 분리하고 폴즈와 리줌으로 여감력을 제어합니다. 셋째, 쿠퍼러티브 스티키어 사이너에 스태틱 멤버십을 적용해요. 그룹 .instance .id를 주면 재참여 시 기존 파티션 할당이 유지돼서 리밸런스가 최소화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결제 이벤트가 가끔씩 사라진다는 CS 리포트가 들어와요. 근데 프로듀서 로그를 보면 모두 성공 응답을 받았어요. 반대로 같은 주문 번호의 이벤트가 2번 처리되어 포인트가 이중 적립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원인을 분석해보니 누락의 원인은 X의 상태에서 리더 장애 직후 복제 전에 데이터가 유실된 거였습니다. 프로듀서는 리더가 받았으니 성공 응답을 받았지만 팔로워로 복제되기 전에 리더가 죽으면 새 리더로 선출된 팔로워에는 그 메시지가 없는 거죠. 중복의 원인은 컨슈머가 처리 후 커밋 직전에 OOM으로 죽고 재시작 후 같은 메시지를 다시 소비한 거예요. 해결책은 프로듀서 쪽에서 XOR, 미닌싱크 레플리카스 2, 멱등성 활성화를 세트로 걸고요. 컨슈머 쪽에서는 메시지 키 기반 디덥 테이블을 만들거나 처리와 옵셋 커밋을 같은 DB 트랜잭션으로 묶습니다. 이 방식을 트랜잭셔널 아웃박스와 유사한 패턴으로 구성하면 강력해요. 설정별로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보시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수치는 사내 벤치 유사값이고 실제는 네트워크와 디스크 IOPS에 강하게 의존하니까 꼭 프로덕션 유사 환경에서 재측정하셔야 합니다. X1에 배치 16KB, 압축 없음. 조합은 스루풋이 300MB/s급으로 제일 높고 레이턴시도 10ms로 낮지만 내구성이 떨어져요. 엑스홀로 바꾸면 처리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배치를 64KB로 키우고 LG4 압축을 켜면
다시 400MB/s까지 올라가요.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처리량을 회복하는 거죠. 트랜잭션을 활성화하면 마커와 코디네이터 통신 비용 때문에 처리량이 100MB 수준으로 내려가고 레이턴시는 50ms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엑젝틀리 원스가 필요한 경로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게 정석이에요. 운영 관점의 팁 몇 가지입니다. 파티션 수는 최대 컨슈머 수 이상으로 잡아야 하는데 너무 많으면 리밸런스와 메타데이터 부담이 커집니다. 브로커당 수천 개가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그 보관은 log.retention.hours 또는 log.retention.bytes로 제한하고 컴팩션 토픽, 예를 들어 컨슈머 옵셋 토픽처럼 키의 최신값만 유지하는 토픽은 별도로 설계합니다. 모니터링 핵심 지표는 Under Replicated Partitions, ISR, Shrink Expand, 컨슈머렉, 리퀘스트 핸들러, 아이들입니다. 특히 JVM 힙은 6에서 8GB로 제한하세요. 카프카는 힙보다 페이지 캐시를 더 많이 활용하는 구조라 힙을 크게 잡으면 오히려 가비지 컬렉션, 스탑 더 월드가 길어집니다. 운영 안전장치로는 중요 토픽에 언클린 달리더 다딜렉션을 펄스로 두시고요. 레고웨어, 레플리케이션으로 에이지 장에 대비하고 컨슈머 장애 대응은 스태틱 멤버십으로 리밸런스 폭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전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ISR과 하이워터마크는 카프카 일관성의 근본입니다. ISR 모두가 복제한 옵셋까지만 컨슈머에 노출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엑소올과 미닌싱크 레플리카스, 이는 한 세트로 설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듀서 튜닝은 링거닷-MS와 LG 포합축이 처리량의 핵심 레버고요. 리밸런스는 쿠퍼러티블 스티키의 스태틱 멤버십이 현대 카프카의 표준입니다. 역등성은 프로듀서 세션 내 보장이고 크로스 프로세스 엑젝틀리 원스가 필요하면 트랜잭션을 써야 해요. 소비 전략은 자동 커밋은 금기, 수동 커밋과 애플리케이션 레벨 디덥 조합이 실무 표준입니다. 리텐션과 컴팩션은 토픽 성격에 맞게 분리 설계해주세요. 체크리스트로는 프로듀서는 엑소올의 역등성 활성화, 브로커는 레플리카 3의 미닌싱크 레플리카 C, 언클린닷 리더 다딜렉션 펄스, 컨슈머는 수동 커밋에 맥스닷폴닷 레코즈 납계, 쿠퍼러티브 스티키어 사이너 적용입니다. 모니터링에서는 컨슈머렉, 언더 레플리케이티드 파티션즈, ISR 슈링크 알림을 반드시 걸어두시고요. 장애 훈련으로 브로커 한 대를 강제 종료한 상태에서 지연과 누락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해주세요. 용량 계획은 트래픽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루틴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